광고 조금만 보시더라도 회생 같은 경우는 도박비, 사행성 채무, 뭐 사치 과소비여도 회생은 무방합니다. 엄청 근데 엄청 그렇죠? 뜨던데요? 인스타에. 파산은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잖아요. 변호사님을 전화하고 방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회생과 파산 둘 중에서 좀 어떤 게 문의가 좀 더 많으신가요? 회생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산이 한 10% 정도. 굉장히 비율이 훨씬 많네요. 훨씬 많죠. 네. 본인의 상황에서 이게 회생과 파산 중에 뭐가 적합한지 네.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두 제도의 좀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파산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시에 처분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다 팔아서 돈 갚는 데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면은 그냥 안 갚고 끝나는 거겠죠. 근데 회생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최대한 지키면서 내가 월 버는 소득을 매월 이제 나눠서 갚는 거. 근데 내 재산보다는 이제 많이 갚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얼마씩 쪼개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갚을 거냐, 그리고 못 갚는 금액은 감면받을 거냐, 아니면 파산은 일시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갚아버리고 탕감받을 거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었는데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회생이랑 파산이랑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산이 훨씬 더 까다롭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계좌 사용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회생은 1, 2년 정도를 보잖아요. 근데 파산은 기본적으로 뭐 한 5년 정도는 보고, 최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뭐 한 10년까지 볼 수도 있어요. 파산 같은 경우는. 카드나 계좌 사용 내역 같은 거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보고, 재산 처분 내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생 같은 경우는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이런 관련 서류들을 뗄 때 5년치를 떼는데, 파산은 기본적으로 10년치를 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하겠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회생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없어요. 광고 조금만 보시더라도 회생 같은 경우는 도박비, 사행성 채무, 뭐 사치 과소비여도 회생은 무방합니다. 엄청 근데 엄청 그렇죠? 뜨던데요? 인스타에. 파산은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잖아요. 법에 파산은 기본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어서, 그런 사유로 채무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면책을 안 해준다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파산이 훨씬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파산이 까다로워서 조금 더 절차가 준비할 게 많다라든지, 그럼 변호사님 입장에서 사건을 의뢰받아서 네. 수임해서 진행을 하실 때는 좀 차이가 주기가 좀 있으실까요?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산이 훨씬 손이 덜 가죠. 왜냐하면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가 나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러면 그 권한이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요. 이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제도를 파산 관제인이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서 어디다 썼고 뭐 재산 처분은 어떻게 했고 이런 일련의 과거의 내역들을 보기 위해서는 파산 관제인 측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서류들을 대응하고 하는 거는 회생보다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기는 해요. 법리적으로도 회생보다는 파산이 어떤 그런 다툼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더 적은 편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회생과 파산 둘 다 조건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면 네. 뭘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파산이 낫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파산을 하면은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파산은 내 소득은 여기에 투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회생은 어쨌든 3년이든 5년 동안 묶여가지고 여기다 매월 소득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는 파산이 훨씬 낫죠. 혹시 조심스럽지만 그 병원과 수임료 입장에서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파산 수임료가 좀 더 낮죠. 낮은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기준에서 보면 더 낮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뭐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쟁점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투입될 걸로 예상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생이나 파산할 때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받는다든지 네. 집을 찾아서 협박을 당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도 되는 거는지. 불법 추심이라든지 뭐 독촉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회생은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접수를 하면 더 이상의 독촉 추심을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법에 반하는 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고, 파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파산 선고가 나는 순간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일체의 독촉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물론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독촉 추심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금융채권자들은 접수를 해서 사건 번호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독촉 추심이 멈추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고, 일부 이제 뭐 대부업체라든지 개인 채권자들은 계속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형사적으로도 협박이라든지 강요, 뭐 공갈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결책을 같이 상담을 받아서 좀 모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